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노벨상 세계의 주제는 마리 퀴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마리 퀴리라는 인물,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여러 최초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그녀가 과학계,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남긴 그 핵심적인 발자취를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부터 사실 놀라운 점이 이거 같아요. 마리 퀴리가 서로 다른 두 과학 분야, 그러니까 물리학이랑 화학, 이 두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이고요. 자, 그럼 그녀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마리 퀴리는 1867년 당시 이제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마리아 스클로도브스카였죠. 아버지가 수학, 물리 교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봐야겠죠.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았습니다. 정규대학 입학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요. 그런데 여기도 참 흥미로운 점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마리가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플라잉 유니버시티, 우리말로는 비밀 이동대학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공식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 플라잉 유니버시티라는 게 당시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비밀리에 운영되던 일종의 지하 교육 네트워크였어요.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폴란드 지식인들의 노력이었죠. 이 사실만 봐도 마리 큐리의 학문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그 용기가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그 시대 여성들이 겪었던 엄청난 사회적 장벽에 맞서는 행위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족의 지원도 중요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언니 브로니아. 네. 브로니아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자매가 서로 약속을 했죠. 먼저 한 명이 파리에 가서 공부하고 자리를 잡으면 다른 한 명의 유학 비용을 대주기로요. 브로니아가 먼저 의학을 공부하러 파리로 갔고 약속대로 마리의 유학을 도왔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지원이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891년 드디어 마리는 파리로 건너가 수르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 소르본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자료에 따르면 고작 2% 남짓이었다고 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학업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을 테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고요. 추운 다락방에서 빵과 차로 끼니를 때우며 공부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서 뛰어난 성취를 거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파리에서 그녀의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죠. 동료 과학자인 피에르 퀴리와의 만남입니다. 1895년에 결혼하게 되고요. 네, 이 만남은 단순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사적으로 볼 때 정말 중요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거든요. 피에르 퀴리 역시 이미 촉망받는 물리학자였고 마리의 비범한 재능을 단번에 알아봤다고 해요. 서로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연구 동반자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지적인 교감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피에르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마리는 훨씬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 후에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방사능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네, 그 방사능 연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시작은 앙리 베크렐의 발견이었죠? 우라늄 염에서 나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광선? 맞아요. 베케렐이 1896년에 우라늄 화합물이 햇빛 없이도 사진건판을 감광시키는 현상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걸 베케렐선이라고 불렀죠. 당시에는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몰랐어요. 마리 퀴리는 바로 이 현상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이게 단순히 우라늄만의 특이한 성질이 아니라 어쩌면 원자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근본적인 속성일 수 있겠다.
이런 가설에 세운 겁니다. 네, 그 발상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여겨졌거든요. 근데 마리는 이 방사선이 원자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물리적 성질로 본 거죠. 그래서 다른 원소들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피츠블렌드라는 우라늄 광석을 연구하다가 이게 포함된 우라늄 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방사전을 내뿜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라늄보다 훨씬 강한 방사능을 가진 새로운 원소가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1898년 정말 역사적인 해죠. 남편 피에르와 함께 마침내 2개의 새로운 원소를 발견합니다. 네, 먼저 발견한 원소는 마리의 조국 폴란드를 기리기 위해서 폴로늄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뒤에 발견된 훨씬 더 강한 방사능을 가진 원소에는 라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틴어로 광선을 뜻하는 레디우스에서 따온 이름이죠. 폴로늄과 라듐의 발견. 이게 과학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전문가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뭐랄까 혁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원소를 2개 찾아냈다 이걸 넘어서요. 이 발견과 함께 마리 큐리가 방사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했거든요. 이 방사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자는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거였어요. 원자가 분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니까요. 이게 바로 현대 핵 물리학의 문을 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핵 물리학의 시작이라 엄청나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사선 치료라는 새로운 암 치료법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의 발견이 응용 분야로까지 빠르게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당연히 노벨상이 주어지죠. 1903년 마리 큐리는 남편 피에르 그리고 방사선 현상을 처음 발견한 앙리 베크렐과 함께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이게 또 역사적인 순간인 게 여성이 노벨 과학상을 받은 최초의 사례였잖아요. 맞습니다.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노벨상 후보로 추천할 때 베크렐과 피에르 큐리만 포함시키고 마리는 제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 공로의 핵심인데. 네, 당시 여성 과학자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피에르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연구는 마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고 그녀의 기여 없이는 불가능했다. 마리가 공동 수상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도 상을 받지 않겠다고요. 와, 피에르 큐리도 정말 멋진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피에르의 이런 단호한 태도 덕분에 마침내 마리 큐리도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피에르가 나서지 않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일이죠.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마리 큐리의 노벨상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8년 뒤인 1911년, 이번에는 화학 분야에서 단독으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고 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네, 바로 이 2번째 노벨 화학상 수상이 마리 큐리를 역사상 유일무이한 인물로 만든 겁니다. 물리학상에 이어서 화학상까지 서로 다른 2개의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마리 큐리가 유일합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첫 번째는 공동 수상이었지만 두 번째는 단독 수상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고요. 맞습니다. 이 2번의 노벨상 수상은 마리 큐리의 과학적 천재성을 명백히 증명하는 동시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위대한 지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2번째 노벨상 수상 당시에는 좀 사적인 스캔들 때문에 언론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프랑스 내에서는 거의 추방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이를 정도였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상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과학적 업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녀에게 상을 수여했죠. 이건 과학의 독립성과 가치를 지키려는 노벨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이 화학상 수상은 그녀의 연구가 단순히 기초과학에 머무르지 않고
순수 라듐 분리나는 응용화학적 성과 그리고 의학적 활용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이면에는 또 시련도 따랐습니다. 1906년 한창 연구에 매진하던 시기에 남편 피에르 퀴리가 갑작스러운 마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큰 비극이었죠? 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슬픔이었겠지만 연구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를 잃었다는 상실감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 퀴리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소르본 대학에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소르본 대학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교수였어요. 정말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자리를 이어받아 강의하고 연구를 계속 이끌어 나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연구를 지속하면서 공동 연구자가 아닌 독립적인 과학자로서의 마리 큐리의 역량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혼신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류에 기여하죠. 이동식 X선 장비를 개발해서 직접 전장에 보급했어요. 푸티 큐리, 그러니까 작은 큐리들이라고 불렸던 차량들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전쟁터에서는 부상병들이 총알이나 파편이 몸 어디에 박혔는지 몰라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마리 큐리는 X선 장비를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전장의 야전병원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한 겁니다. 직접 그 차량을 몰고 딸 이렌과 함께 위험한 전선을 누비면서 기술자로 활동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죠. 자신의 과학 지식과 기술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직접 활용한 겁니다. 이 작은 퀴리 덕분에 100만 명이 넘는 부상병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추정됩니다. 이건 정말 과학을 인도주의적으로 실천한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파리의 라디움 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또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고 들었습니다. 네, 파리대학과 파스테르 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라디움 연구소, 현재는 큐리 연구소의 소장을 맡아서 방사능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여성 과학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 역할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여성 과학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고자 했던 거죠.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속 세대를 키워낸 교육자로서의 면모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생을 바친 방사능 연구는 그녀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당시에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마리 큐리 자신도 연구 초기에 방사성 물질을 맨손으로 다루거나 심지어 밤에는 라듐이 내는 신비로운 빛을 보며 잠들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수십 년간 강한 방사선에 노출된 거죠. 결국 오랜 방사선 노출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병으로 193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향년 66세였죠. 어떻게 보면 그녀의 죽음마저도 과학 발전의 이면에 있는 위험성, 그 빛과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희생한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정말 거대하고 또 다면적입니다. 그럼요. 마리 큐리는 방사능 연구 분야를 개척했고 폴로늄과 라듐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으며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동시에 남성 중심의 과학계에서 수많은 장벽을 깨고 길을 연 여성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전쟁 중 보여준 인도주의적 헌신, 그리고 라듐 연구소를 통해 후학을 양성한 교육자로서의 면모까지 정말 여러 측면에서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 정신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감과 울림을 주고 있죠. 그녀의 딸 이레낭 졸리오 퀴리 역시 남편 프레드리크 졸리오와 함께 인공 방사능 연구로 1935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죠. 어머니의 과학적 유산을 성공적으로 이어받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2대에 걸쳐 노벨상을 수상한 정말 보기 드문 사례죠. 과학적 재능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까지 대물림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리 퀴리의 산과 업적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정말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습. 과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들, 그리고 인류를 향한 깊은 헌신, 이런 키워드들이 그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엄청난 사회적 제약,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희생, 예를 들면 건강 문제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과 또 인류에 대한 어떤 기여 정신으로 평생을 바쳤던 마리 퀴리의 삶. 그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학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벨상 세계에서 다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